제 손을 보시겠습니까? 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이 까만 게 빠지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광산 속에 들어갔거든요. 이건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이건 석탄과 광물가루 그리고 동료들의 뼈가루가 섞인 먼지입니다. 제 폐도 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폐는 암흑색입니다. 50대 폐도 아니고 80대 폐의 상태네요. 저는 39살입니다. 하지만 제 신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어둠 속으로 들어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의 한 광산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료 채굴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의 그대로의 지옥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6년 동안 나는 최소한 50번은 죽음을 마주쳤습니다. 동료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땅 위에서도 아니고 땅 아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떤 날은 아침에 출근할 때 함께 들어간 친구가 저녁에 시체로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갱도 붕괴로 20명이 한 번에 묻혔습니다. 어떤 날은 굶어 죽은 시체를 광산 깊숙한 곳에 묻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국가도 기록하지 않은 채로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광산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채굴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군인이 아니라서 입을 통제받았고 민간인이 아니라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원 채굴 도구였습니다. 내 손가락이 떨립니다. 왜일까요?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나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다릅니다. 내 가족이 북한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에서 이 증언을 본다면 그들은 즉시 나를 반역자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법에는 3대 세습 연좌제가 있습니다. 내가 국경을 넘은 순간 나의 남은 친인척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공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광산에 들어간 날을 기억합니다. 1995년 14살이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것은 북한 정권이 대기근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사실 그것은 굶주림입니다. 대량 학살입니다. 국가가 저지르는 인위적 기근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 생산이 붕괴됐습니다. 소련 붕괴로 경제 원조가 끊겼고 비료와 연료도 없었고 농업 시스템도 마비됐습니다. 결과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5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추정됩니다. 당시 평양의 권력층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그 중에서도 광산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996년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14살이었고 동생은 10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당신은 아실까요? 어머니는 마지막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도 뜨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누워있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내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묻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불가능했습니다. 나무가 없었거든요. 모든 나무가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사람들은 집의 문짝, 창문틀, 가구,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 난방을 했습니다. 이웃도 친척도 친구도 모두가 자신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산에 묻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없이.
동생 손을 잡고 우리는 새벽에 몰래 나갔습니다. 동생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추워할까?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광산으로 배치받았습니다. 국가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14살의 아이였지만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국가의 소유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광산의 어둠 속에서 본 진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안전장비 하나 없이 죽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광산을 탈출한 한 남자의 이야기. 당신이 알고 있는 북한은 아마도 뉴스에서 본 이미지 또는 숫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그 숫자 뒤에 실제 인간의 고통입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 증언이 바로 북한의 뒷면입니다. 광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본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1996년 봄, 나는 14살의 몸으로 양강도 해상광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묻은 지 정확히 사흘째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머니의 손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머니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광산 책임자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신입 20명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모두 14살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국가의 자산이다. 국가의 에너지를 채우는 국가의 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광이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을 반복해온 말처럼요. 규율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도망치면 족보까지 벌을 받는다. 명백하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첫날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갱도 입구에 기본 장비들이 놓여있는 작은 창고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헬멧도 없었습니다. 손전등, 곡괭이, 그리고 삼배 주머니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전부다. 이것으로 자원을 캐면 된다. 사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은 배터리가 반쯤 나가 있었고 곡괭이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물건들은 이미 여러 명이 쓰다가 사망하고 남겨진 것들이었습니다. 한 선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곡괭이, 작년에 죽은 동호 것이다. 동호는 저 도구를 들고 광산에 들어갔는데 갱도 붕괴로 묻혔다. 시체를 못 찾았다. 아직도 저기 어딘가 있을 거야. 나는 그 곡괭이를 한참을 봤습니다. 녹슨 철, 목재로 된 손잡이,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이 묻어있는 도구. 내가 들어야 할 도구였습니다. 갱도 안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겨우 한두 미터 앞만 비추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색이었습니다. 그 검은색 속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선배들은 우리를 이미 정해진 채굴 지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갱도는 마치 미로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몇 번 꺾이고 또 몇 번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탁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을 밀폐해 놓고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처럼요. 여기다. 너희는 여기서 일한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약 20m 깊이의 갱도였습니다. 천장은 나뭇가지로 임시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목재도 아니고 그냥 마른 나뭇가지였습니다. 저 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운이 없는 거다. 계속 채굴하면 된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안전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식 시간은 1시간뿐이었습니다. 물도 제한되어 있었고 음식은 옥수수 죽이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옥수수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저 물에 약간의 소금과 옥수수 껍질 가루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점심 아닌가? 나는 물었습니다.
광산 책임자가 웃었습니다. 점심이 뭐냐? 이게 에너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내 배는 다시 고팠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됐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죽음을 봤습니다. 이름은 재호였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나보다 겨우 2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아파 보였습니다. 얼굴이 흑색이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 괜찮냐? 응, 괜찮아. 추운 것뿐이다. 하지만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광산 지역에서 유행하던 결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나면 죽는다는 것을. 의료시설은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오쯤 재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 그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폐에서 나온 피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선배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재호를 끌고 광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그렇게 밝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하루 종일 떨었습니다. 밤이 되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그는 멈춰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재호의 시체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가족도 불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산 깊숙한 곳에 묻혔습니다. 몇몇 선배들과 나는 밤중에 재호를 광산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 폐기된 갱도였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그를 덮었습니다. 여기가 그의 무덤이다. 아무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이 북한 광산의 현실이었습니다. 국가는 재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이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전신이 떨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람들, 병으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굶어 죽은 사람들.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북한은 극심한 기근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광산에 배정되는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옥수수 죽 한 그릇. 그것도 물이 많아서 거의 수프였습니다. 우리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한 선배는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달 후에 죽었습니다. 의사가 진찰할 수 없었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양실조였습니다. 식량 부족이라는 국가의 자원 부족이 그를 죽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광산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기 싫다. 집으로 가자. 우리는 그를 말렸습니다. 도망가면 족보까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우리 앞에 세웠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겠다. 그는 광산 입구에서 공개적으로 구타당했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도망치려 하지 말아라. 그 친구는 결국 며칠 후 죽었습니다. 상처 감염으로요. 체제에 대한 나의 의무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광산에 들어가기 전에 당의 지시사항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최고 지도자님께 충성하는 채굴병이다. 너희의 노동은 국가를 위한 봉사다. 최고 지도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최고 지도자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말들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웠습니다. 최고 지도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최고 지도자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밥이 없습니까? 최고 지도자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왜 죽은 친구들은 무덤도 없이 광산에 묻혀야 합니까? 이 질문들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나는 심각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죽으면 나처럼 광산에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죠. 광산 책임자는 무관심했습니다. 며칠 쉬고 일해라. 일하다 죽으면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다. 며칠 쉬고 일해라. 그것이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나는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나는 이대로 죽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가? 정말로 이 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건가? 이 질문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복 후 나는 다른 시각으로 광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광산 책임자가 입는 옷,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누더기와는 달리 깨끗했습니다. 광산 책임자의 얼굴, 살이 차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해골처럼 앙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굶고 있었지만 그는 먹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왜 어떤 사람은 살이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진실의 일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났습니다. 1996년에서 2000년까지 4년. 나는 이제 1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40살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광산에는 새로운 입양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모두 14살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내 눈처럼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을 때 생각했습니다. 저들도 곧 내처럼 될 거야. 저들도 죽음을 보게 될 거야. 저들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것이 슬펐습니다. 더 슬픈 것은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하고 죽고 묻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불꽃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탈출해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아직은 약했지만 그 불꽃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05년 여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광산에서 죽을 수 없다고. 당시 나는 23살이었습니다. 이미 10년을 광산에서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수십 명의 죽음을 봤습니다. 안전사고, 질병,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죽음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광산의 중간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어린 신입들을 감독하고 채굴량을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식량, 조금 더 나은 취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권력을 조금 가지니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산 책임자와 국가 관리자들의 부정부패를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광산 책임자 리 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넌 요즘 실적이 좋더구나. 내일 평양 출장이 있는데 너는 여기서 책임자 역할을 해라. 평양 출장. 그것은 상급기관에 뇌물을 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리 씨가 나간 사흘간 광산 창고에 접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부기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신기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께 헌금, 석탄 500톤, 당 기관 상납금 300톤, 상급 관리자 뇌물 200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채굴량 500톤 생산 불가. 수식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총 1200톤을 채굴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0톤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0톤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위해 일하고 있다. 더 정확히는 권력층의 사기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채굴량을 속여서 보고하고 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권력층이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나가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더 이상 체제의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리 씨가 돌아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임자님, 저희 채굴량이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뭘 알았냐? 사실 당신도 알고 있고 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리 씨는 한참을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똑똑한 놈이다. 그래서 위험한 놈이 될 수도 있다. 내 충고를 들으면 좋겠다. 뭐죠? 이 시스템에 대해 묻지 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척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거다. 아니, 넌 확실히 죽을 거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내 의심이 맞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나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광산은 경찰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죽음입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남는 것도 죽음입니다. 광산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최대 20년이면 폐질환으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기근으로 죽습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천천히 죽거나 빠르게 죽거나. 나는 차라리 빠르게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나마 광산 노동자들의 숙소는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동생의 얼굴은 여전히 어렸습니다. 19살이지만 광산의 노동으로 인해 40살처럼 보였지만 잠들었을 때만큼은 어린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나가자. 동생은 놀랐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여기서 죽기 전에 나가자. 둘 다. 동생은 한참을 나를 봤습니다. 형, 그건 불가능해. 잡히면 죽어. 여기서 계속 있어도 죽는다. 천천히 죽거나 빠르게 죽거나. 그게 차이일 뿐이야. 동생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미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주를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을 모았습니다. 옥수수, 소금, 누군가 버린 설탕.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돈도 모았습니다. 그동안 광산에서 받은 극소량의 임금을 모아놓은 돈. 겨우 몇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도. 광산 근처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려준 중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동생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만강까지 50km다. 밤에 걸으면 이틀 반 정도 걸릴 거야. 형, 정말 가능할까? 모르겠지. 근데 시도해야지.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동생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밤. 우리는 광산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상으로 인한 휴가였습니다. 나는 광산에서 손가락 3개를 다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우리가 광산 입구를 빠져나갈 때 동생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무섭다. 알아. 나도 무섭다. 근데 우리 할 수 있어. 함께니까. 나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산에서 두만강까지는 약 50km였습니다. 도보로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도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길을 잃었습니다. 첫밤 우리는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형, 경찰 온다.
동생이 속삭였습니다. 손전등이 우리 근처를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경찰차가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나뭇잎 사이에 숨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동생의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호흡 소리가 나올까 봐서요. 5분, 10분, 15분. 경찰차가 지나간 후 동생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형, 계속 가자. 동생도 무섭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밤, 우리는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경찰 초소 근처를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 이곳으로 우회해야 한다. 나는 지도를 보며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더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했습니다. 그 우회로에서 우리는 시체를 봤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힌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동생이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해. 조용히. 동생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탈북을 시도했나? 그래.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야 한다. 이 시체가 우리가 될 수도 있어. 이것은 혹독한 현실을 동생에게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셋째 날 낮 우리는 마침내 두만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만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영을 거의 못합니다. 광산 노동자는 수영 교육을 받지 않거든요. 동생은 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표정을 했습니다. 형, 우리 이걸 건널 수 있어? 건너야지.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어. 경찰은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나는 동생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나 밀매인을 찾기 위해서요. 약 2km를 걸었을 때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내 첫 느낌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뒤에 서게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넌 누구지? 도망치는 놈이냐?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이네. 형제냐? 네. 형과 동생입니다. 그 남자는 웃었습니다. 운이 좋네. 나는 밀매인이다. 중국으로 넘기는 일을 한다. 최 씨, 그것이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냐? 광산에서. 광산? 그럼 돈이 거의 없겠네. 중국 가려면 2만 원은 있어야 한다. 저희는 1,000원밖에 없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000원? 너희 미쳤냐? 하지만 그는 한참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동생을 자세히 봤습니다. 동생은 몇 살이냐? 19살입니다. 폐 상태는? 많이 나빴습니다. 광산에서.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대신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된다. 대략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정말입니까? 그래. 근데 어려울 거다. 특히 동생을 데리고 가는 건. 약해 보이잖아. 경찰한테 들키면. 최 씨는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튜브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헌 타이어 튜브였습니다. 이걸 안고 가. 수심이 깊은 곳도 있지만 튜브가 있으면 괜찮다. 최 씨는 나에게 한 튜브를 주었고 동생에게 또 다른 튜브를 주었습니다. 너희 함께 있어.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 떨어지면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쯤 우리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랐습니다. 내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형. 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생 조용히. 계속 헤엄쳐. 동생의 얼굴이 물에 잠겼습니다. 나는 재빨리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튜브 잡고.
계속하. 우리는 물을 헤쳤습니다. 20m, 30m, 40m. 동생은 계속 거기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19살의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광산의 노동과 기근으로 인해 체력이 없었습니다. 형, 못하겠어. 너무 추워. 절대 놓지 마. 내가 있잖아. 계속하. 계속. 나는 동생을 붙잡고 앞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온다. 최 씨가 외쳤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동생 숨어. 물 아래로. 천천히. 우리는 반사적으로 튜브를 놓고 물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참으면서. 동생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왔습니다. 손전등이 우리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났습니다. 쿵, 쿵, 쿵. 총알이 물속에 들어오며 기포가 생겼습니다. 나는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죽지 마. 죽지 마.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헤엄. 저쪽으로. 중국 쪽으로. 우리는 물을 헤치며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동생이 숨이 차는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형. 계속하. 아직 안 돼. 아직 멀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더 이상 피로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의 다른 쪽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입니다. 나는 강가의 모래에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동생은 물을 토하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연기라, 숨 쉬어, 숨을 쉬어. 동생은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 우리 죽었어? 아니야. 살았어. 우리 살았어. 나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로도 공포로도.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최 씨도 우리 옆에 도착했습니다. 잘했다. 그 경찰들은 이제 우리를 못 쫓아올 거야. 우리는 중국에 있으니까.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이제 우리 한국 가는 거야? 나는 동생을 봤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는 19살의 동생을. 응. 이제 우리 함께 한국으로 간다. 동생은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우리를 작은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3일간 숨어 있어. 이 집 주인에게는 내가 이미 말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조직으로 넘길 거다. 3일. 우리는 3일을 한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죽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동생이 숨을 쉬는지 확인했습니다. 찬 강물 때문에 동생이 폐렴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우리는 또 다른 밀메인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름은 왕 씨였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왕 씨는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장춘으로 갈 거다. 거기서 2주를 지낸 후 베이징으로 간다. 베이징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갈 조직과 만난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우리 이미 그만큼 왔잖아. 중국에서의 며칠 동안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자는 중국에서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넌 빨리 나가. 중국은 지옥이다. 밀매인들에게 착취당하고 경찰에게 쫓기고 한국에 가는 게 맞다. 또 다른 남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지옥이야. 거기도 물론 낫지만 모르는 나라에서 혼자가 된다는 건 지옥이야.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지옥이라는 것을. 유일한 차이는 어떤 지옥인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수할 가치가 현재의 지옥을 벗어나는 것에 있다는 것도요.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탈 때 우리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기차역은 경찰이 많았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연기라 당당하게 하자. 마치 중국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동생은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시선이 계속 경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 신분증 있습니까? 나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신분증. 우리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부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찰관은 의심했지만 한국인이라면 한국 대사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기차에 탈 때까지 나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베이징에서 다시 2주를 기다렸습니다. 이곳은 더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높았고 사람이 많았고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동생은 이 광경을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형, 여기 정말 이런 세상이 있었어? 북한에서는. 그래. 우리 몰랐지. 몰랐으니까 알지 못했던 거고 이제 알았으니까 살아야지. 한날 밤 우리는 호텔 창에서 베이징의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빛들.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광경이었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한국에도 이런 불빛이 있어? 응. 아마 여기보다 훨씬 많을 거야. 동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라면. 2005년 12월 우리는 마침내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근처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사관 입구에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 이제 우리 마지막이야. 할 수 있지? 응. 형이 있으니까. 나는 동생을 데리고 대사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신문은 며칠을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 왜 탈출했는가, 광산에서의 경험, 모든 것. 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동생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2장. 형과 동생을 위한. 2006년 1월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나는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 우리 해냈다.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여기 왔어? 응, 우리 왔어. 2006년 1월 15일 서울.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자동차들, 밝은 도로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여기 정말 한국이야? 응, 여기가 한국이다. 동생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버스가 큰 건물 앞에 멈춰섰을 때 직원들이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말.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원의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밝았습니다. 어두운 광산에서 나온 우리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짐을 들어준다고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은 곳은 신기했습니다. 2개의 침대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화장실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니. 동생이 화장실을 열어봤습니다. 형, 여기 온수가 나와요. 동생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온수. 평생 그런 것을 본 적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 온수가 나오는 집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광산의 낡은 자리는 낮고 딱딱했는데 이 침대는 흰 시트로 덮여 있었고 베개도 있었고 담요도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누워봤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껴봤습니다. 동생도 같은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형, 여기서 자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응. 여기서 우리 잘 것 같아. 첫 번째 날 저녁, 우리는 하나원의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밥, 국, 반찬.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일까지. 사과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물이 많은 죽이나 옥수수 말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동생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형, 이게 정말 밥이야? 응. 이게 밥이다. 실제 밥.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대한민국 이해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로운 나라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북한과 많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 탈북민이 대답했습니다. 수령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통령입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수령은 영원한 지도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입니다. 임기는 5년이고 다시 선거를 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뽑는다고요? 네. 여러분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직접 만져본 것은 광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마우스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인터넷이었습니다. 나는 검색창에 북한 광산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광산 붕괴로 수십 명 사망. 북한 광산 노동자의 실상. 북한의 강제 노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동생이 옆에서 봤습니다. 형, 저게 뭐예요? 인터넷이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정보를 볼 수 있어. 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라우마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악몽을 꿨습니다. 광산에서 친구가 죽는 꿈, 갱도 붕괴 꿈, 경찰에게 쫓기는 꿈. 한 번은 밤중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형, 무서운 꿈 꾼 거야? 응. 꿈이었나? 나는 한참 동안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요. 의료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석탄 먼지로 인한 폐질환입니다. 황색신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불가역적입니다. 즉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 몸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년에서 20년. 39살의 나는 50대나 60대를 넘기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광산에서의 25년이 내 남은 인생까지 빼앗아간 것입니다. 동생의 검진은 다행이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살의 젊은 나이 덕분에. 하지만 동생도 광산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자주 났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숨이 찼습니다. 의사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호흡 기능이 많이 회복될 겁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 광산 노동자일 뿐입니다. 폐도 망가졌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강의는 어떠신가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강의 말입니다. 강의요? 많은 탈북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경험을 한국 국민들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광산에서 죽어간 친구들의 이야기. 기근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체제의 모순. 그리고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동생에게는 다른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동생은 기술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용접 기술이었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 저 직업 배워서 돈 벌어서 형이 치료하는 데 도와드릴게요. 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길아, 너는 그냥 너 잘 살아. 형은 괜찮으니까. 형이 저 때문에 이 고생을 하셨는데. 아니야. 형이 너를 데리고 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형은 행복해. 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정착금.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정착금을 받았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동생도 울었습니다. 2006년 4월 우리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정착금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 1개, 거실 1개, 부엌, 화장실. 작지만 우리의 공간이었습니다. 동생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형, 여기 창밖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나무와 풀이 있는 곳. 광산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동생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개를 산책 중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광산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러 기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회사에서, 시민단체에서 북한의 광산 현실, 강제노동의 실상, 탈북자의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나는 광산의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제오. 광산에서 처음 죽은 친구. 그리고 수십 명의 이름 모를 친구들.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형, 저 이제 호흡이 훨씬 나아요. 밤에 숨이 덜 찬다고. 잘 됐다. 계속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 동생은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2년 후 2008년. 동생은 용접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동생은 첫 월급을 받고 울었습니다. 형, 저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형, 이거 형 드릴게요. 안 돼. 너는 너 살아. 너 결혼도 해야지. 동생은 웃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선택의 자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 내 폐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강연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못 쉬었습니다. 2010년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광산을 떠나온 지 5년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광산의 꿈을 꿉니다. 친구들이 죽는 꿈을요. 하지만 깨어나면 이곳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 수 있어서. 그리고 동생도 살았어서. 2015년 강의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져서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폐렴입니다. 그리고 폐암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암. 그 단어.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광산에서 충분히 죽었으니까. 동생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형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그런 말 하지 마요. 형은 꼭 살아야 해. 우리 함께. 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은 충분히 살았다. 광산에서 25년을 죽다가 여기 와서 10년을 더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우리 대신. 동생은 울었습니다. 2년간의 투병 끝에 나는 회복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폐암이 악화되지 않았네요. 나는 이것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말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요. 현재 2025년. 나는 47살입니다. 의사의 예상은 50대 초반까지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폐는 여전히 나쁩니다. 기침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습니다. 동생은 이제 31살입니다. 용접 기술자로 성공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조카도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조카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광산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어제 나는 두만강을 건넌 지 20년이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밤. 그날이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추운 물, 총소리, 동생의 손,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절망적인 외침. 오늘 나는 강을 건넌 강변에 섰습니다. 아니, 서울 한강공원에 섰습니다. 동생도 왔습니다. 동생의 가족도 왔습니다. 나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이 강. 자유의 강. 형, 뭐 생각해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건넌 것 같지 않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아. 근데 우리가 건넌 거잖아. 함께. 나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렇다. 함께였다. 저녁이 되자 태양이 한강에 반사됐습니다. 붉은 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삼촌, 저기 강이 뭐예요? 그곳은 두만강이 아니라 한강이다. 그리고 저 강의 이쪽은 자유의 나라고 저쪽은.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카는 이미 자유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서울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반짝였습니다. 광산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입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잘했어요. 탈출했어요. 광산 나왔어요. 응. 우리 잘했다. 아직도 밤이 되면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광산의 꿈, 친구들의 꿈, 경찰의 꿈.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 더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침대, 건강한 아침 햇빛, 그리고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따뜻한 밥을 먹을 때? 따뜻한 집에서 잘 때? 아니면 그냥 살아있을 때?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극도의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광산 25년, 도망 1년, 그리고 자유의 20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광산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탈출이 가능하다. 자유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광산에서 탈출하고 형제를 지키고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광산 25년 죽음의 터널에서 탈출한 한 남자와 그의 동생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